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먹게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21일 즐거운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언제나 Thank God It's a Friday TGIF인 것 같습니다. 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도 차가 울렁거리며 멀미가 나고 배를 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조그만 배를 타면 막 촐랑촐랑거리면서 금방 멀미가 옵니다. 근데 큰 배를 타면 이게 배를 탄 건지 지상에 있는 건지 모를 정도 되면 멀미가 나지 않는데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이 시클리클들도 많고 또 시장이 좀 얇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좀 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미국에 상장돼 있는 지금 하이닉스, ADR 같은 경우가 보면 우리 국내 시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얇습니다. 이 시장이 두터워지면 좀 더 안정적인 시장이 될 건데 계속 저는 두터워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그 자본도 커지고 있고요. 나라도 보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뭐 지금 한 달에 50조씩 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입된 유동성이 금융자본이 되고 그 금융자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계속 유입되면서 건전화되고 좀 이렇게 두터워진 거다 생각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 멀미나는 장에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릴 때 차를 처음 달면 애들이 멀미 많이 하잖아요. 약간 휘발유 냄새도 나고 차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거기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멀미가 나는데 최근에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많이 좀 힘드시긴 할 건데 익숙해지시면 그래서 그렇구나 또 이해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뭐 차 10년 15년 찼는데 멀미 안 하시잖아요. 그죠?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릴 때 버스 타고도 막 멀미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중간에 아버지 타고 가다가도 멀미가 나가지고 차 세우고 막 밖에서 오바이트 하고 막 등 두드려 주시고 그거는 제가 되게 어릴 때였던 것 같은데요.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보니까 유치원복 비슷한 걸 입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유치원복은 아니고요. 남색 반바지에다가 체크무늬 보면 되게 어릴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 5살 좀 됐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떠오르네요. 자, 댓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출첵 네, 보기 좋습니다. 네, 수년간 시청하고 있었지만 첫 댓글 남깁니다. 참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숙제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꾸준함이 수익으로 연결될 거라 생각하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전무님의 댓글 많이 달고 싶었지만 계속 시청하다 보니 전무님께서는 옆집 행님, 인생 멘토, 정신과 의사, 세계사 선생님, 축구선수 등등등 여러 직업을 가진 듯합니다. 네, 오랫동안 주린이들의 롤 모델이 되길 기원합니다. 멀리 진주에서 75년 동생이 바로 옆에 저의 첫 직장이 삼천포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정연설님, 서울 오시면 한번 들리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릴게요. 자, 전무님 지적해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데 손열매가 아니라 피아니스트 손여름입니다.
아, 제가 어제 손열매라고 했었군요. 어쩐지 얘기하면서 뭔가 좀 어색하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예, 지금 연합뉴스의 진행을 맡고 있는 김열매, 네, 거기랑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10개의 음을 가지고 있는 듯한 손가락으로. 어떻게 피아니스트로서 이렇게 어울리는 이름이 있을까? 그죠? 박열음도 아니고 손열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손여름 씨 그 피아노 연주하는 그 볼 때마다 일단 이름이 피아노를 위해서 태어났구나.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어제 얘기하다가 손열매라고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베버리 힐즈의 라우마니노프가 마지막 일생을 지내던 집이 아직 있다고요? 친정엄마 오셨을 때 모시고 가서 그 집 앞에서 피아노 협주곡 3번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손여름 씨가 내년 3월에 LA 얼바인에서 연주가 있어서 티켓 오픈 날 예매해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부모님 말씀대로 한국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니까요. 정말 저는 참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가장 큰 행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맥 파티 1 시작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 1000분이 오시며 강남 치킨집에 기름이 쇼티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대관을 어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메뉴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메뉴가 어떤 곳은 치킨은 안 된다. 맥주는 안 된다. 와인은 괜찮다. 이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관을 알아보면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여튼 좋은 곳을 대관을 해서 메뉴를 미리 선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이 참석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하다 보니 댓글을 달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없어지네요. 처음부터 패배하고 시작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마음이 드네요.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김순덕님은 늘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참석할 수 있겠는데 하시면 그냥 어차피 오해할 거니까요. 저녁에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진짜 3억 빨랑 모아서 맡기고 싶은데 5년만 하신다니 안 됩니다. 네, 그저께 좀 마음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워런 버핏을 롤 모델로 하여튼 96세까지는 어떻게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참고서 하나만 파기로 했어요. 1년 넘게 여기저기 이분저분 방송 보고 듣고 이런저런 공부는 많이 됐지만 행동에 옮겨지지는 않더라고요. 기왕 공부할 거면 선택과 집중해서 해보려고요. 하셨습니다. 아침 모닝브리프에서 말씀드렸던 인내와 시간과 하나 규율. 네. 그 규율이 투자자에게는 투자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principle. 네, 나는 어떤 투자 원칙을 갖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투자 원칙이 있는가? 그런데 저희 회사에 또 지금 매매가 일어날 때마다 막 전화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저희 직원들이 뭐 전화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제가 이성준 대표한테 어제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은 뭐 계속 전화가 와서 도저히 대응이 안 돼서 저희 매니저한테 직접 답변을 해달라고 전화를 돌리기도 한다길래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돌리라고 그래서 저한테. 왜냐하면 프린시플이 있다 했잖아요. 투자 원칙. 보세요. 축구든 보면 메시도 설렁설렁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메시한테 아니 너
우리가 수비할 때 들어가서 막 수비하고 공격할 때 올라와서 또 공격하고 저번에도 보면 그때 바르셀로나가 리버풀한테 정말 어이없이 지잖아요. 그 수비 쪽에서 실수를 하면서 어이없이 역전패 됐을 때 그럴 때 메시 보고 너 그때 들어가서 수비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32강 32강도 못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난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뭐 운이 안 좋아서 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성과에 대한 이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긴 해야 되는데 그 성과라는 게 1년 2년 동안에 성과가 안 좋으면 비난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한두 달 되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왜 여기서는 이런 안 했나 저렇게 안 했냐 이런 얘기들을 그게 매니저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줍니다. 그죠? 시간과 인내도 없고 원칙마저도 흐트리게 되잖아요. 예,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로 운용 스타일이 있고 운용의 원칙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안 했고 저렇게 해서 왜 이렇게 안 했냐 하면서 그게 투자 원칙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 원칙을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채밀턴 분들도 나는 어떤 투자 원칙을 갖고 있는가 그걸 이번 변동성장에서 한번 정립을 해보시고요. 우리 지금 인턴 2년차, 3년차 되면서 지금 우리 채밀턴 부장님들한테도 제가 월간 전망 끝나면 늘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해드리잖아요.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된다고. 그 스타일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만의 투자 원칙이 이제 정립이 됐는가. 그거거든요. 근데 시간과 인내를 안 하는 원칙, 그거 통하는 원칙 없습니다, 솔직히. 네. 모든 분야에, 그죠? 뭐, 음악이 됐든, 좀 전에 손여름 씨가 됐든, 임윤찬 씨가 됐든, 그리고 뭐, 손흥민 씨가 됐든, 어느 분야다. 하물며 그냥 일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에서도 시간과 인내와 규율, 그죠? 이 세 가지가 없는데 그 회사에서 어떤 형님은 저희 업계에 어떤 펀드 매니저 형님은 사장이 되는 게 목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옛날부터. 근데 그 형님 사장 됐어요. 사장 됐는데 보면 여러 저희 업계도 보면 이 정치적으로 윗사람이 누가 왔느냐에 따라서 막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직장을 여러 번 옮겼었는데 그런 꼴을 보기 싫어서 저희 제가 투자의 본질에 써놨다. 아주 예의 바른 저희 팀장님. 그 팀장님 위로 누가 날라오면서 자기 사람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운용도 잘하고 인품도 뛰어난 팀장님을 내보내려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왜 저러지 하다가 한번 점심을 팀장님 먹자 해서 먹는데 그러는 거예요. 바꾸자. 나 다음 주 금요일 날 회사 그만둘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막 좀 괴롭히는 걸 옆에서 계속 보긴 했었는데 그러시군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같이 사표 내버렸어요. 제가. 옛날에 그 이상한 그런 의협심 이런 게 좀 강하다 보니까 그 사표 내기 전에 여러 군데 뭐 그때 주니어 시절이었으니까요. 여기저기서 이 대리 과장급들은 수요가 많거든요. 여기저기서 이제 오라고 했는데 그 팀장이 아주 그렇게 훌륭한 팀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뭐 딴 데 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저희 팀장님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내보낸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오라고 하던 회사 면접 보고요. 뭐 일사천리로 딱 뭐 한 4일 나흘 만에 딱 결정이 나고 그 다음 주에 그리고 금요일 날 사표 같이 내버렸더니
네, 그게 그때 당시에 제가 신한 자산에 운용을 할 때 했는데 그게 신한 지주까지 보고가 들어갔어요. 보고 들어가서 왜 박사님 과장이 왜 그만둔다는 거지. 위에서 또 조사가 내려오더라고요. 왜 그만두는지. 뭐. 그냥 별말 안 하고 네, 옮겼었는데 말이 또 3,000% 빠졌는데요. 어쨌든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 그런 좋은 규율과 인내와 시간 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 고객분들한테도 좀 당부드리는데요. 여기서 왜 이렇게 안 했고 왜 여기서 왜 이렇게 안 하고 그런 생각으로 주식을 하셔서 성과가 안 나서 저희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시간과 인내를 갖고 저희의 규율을, 저희의 투자 원칙, 투자 스타일을 믿고 기다려 주시면 다른 1년 이상 된 고객분들이 다 경험하셨듯이 좋은 수익률로 보답을 반드시 해드릴 겁니다. 보온하겠습니다. 보온. 저희를 믿고 기다려 주신 거에 대한 보온을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씩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를 믿고 이렇게 신뢰를 해 주신 거에 대한 반드시 보온을 하겠다고. 네, 제가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 아닙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우리 업계에서 보면 제가 도대체 나는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동학개미의 스승이 되고 이 채슬리라는 회사에 이렇게 CEO가 돼서 나는 왜 이 정도 할 수 있지?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책임감은 유별나게 좀 뛰어난 편입니다. 너무 또 말이 길었는데요. 1000명 치맥 파티에 희망을 걸어보며 열심히 출첵하며 방송 들으며 공부하겠습니다. 매일 출근, 새벽 4시에 들으니 집중이 잘 되네요. 와, 새벽 4시에 출근하신다고요? 새벽에 사나이인지 레이디신지 잘 모르겠지만 새벽 이렇게 아침 일찍 일하시는 분들 중에 성공 안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우리 최 부사장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반에 출근하잖아요. 샤이 재밀턴 출근하면서 출첵 시작해봅니다 하셨고요. 네, 시작이 반입니다. 그죠?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 자체가 반 하신 겁니다. 와우, 별주부전 멤버가 일반인이었던 거였어요. 전문가 같이 분석을 너무들 잘하셔서 채슬리 직원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셨는데, 그죠? 그 라이브 하고 있다 보면 그 댓글도 올라오는데, 아니, 직원들 토요일도 일하게 하냐고.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그죠? 네. 참, 일반인 분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다이 마스터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의 제다이 마스터. 제다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죠? 주식의 제다이 마스터, 주식의 무사. 여기에 모신 분들이 다 주다이이십니다. 주식의 제다이들. May the force be with you, all. 좋은 거를 알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2달째 매일 저녁 웜의 심박 들으며 동네 4바퀴 7.5km를 걷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출첵하시니 왠지 나도 동참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평생 열심히 일했던 워킹 워먼이었고 이젠 은퇴한 그랜마입니다.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일했던 업을 떠난 나는 세상 살 준비가 너무 허술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남은 노후를 위해 투자한다고 카드라 주식 사서 돈 날리고 2차전지 선무당 아저씨 말 듣고 10배 오른다는 주식 샀다가 반토막 난 채 통장 닫아두고 2년이나 견디고 작년 가을부터 시장이 뜨거워지니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갈아타면서 겨우 원금 회복하고 10% 정도 수익 나서 안도하다가 다시 마이너스 30%.
그런 상태가 되고 나서야 지난 5월 초에 우연히 들었던 전무님 유튜브가 생각났어요. 6월에는 월드컵도 있고 날씨가 더워지만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멀어지니 현금 비중 높이라고. 최슬리는 그 시점을 5월 말에서 6월 중으로 예상한다는 전무님 말씀. 그 말씀을 새겨 듣고 실행했어야 했는데 원금 회복하고 수익까지 난 상황에 취해 있다가 다시 손실.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최슬리 인턴 가입하고 매일 웜의 신박 들으며 최슬리 종목으로 갈아타기도 하며 하락장을 담담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제 손실 마이너스 14%로 줄었네요. 좋은 주식을 나쁘지 않은 가격에 잘 갈아탔으니 다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설사 회복 못하더라도 모닝브리프 별주부정 웜의 신박 열심히 듣고 퇴근길 브리핑으로 복습하며 시간 지나면서 다 회복될 거란 믿음이 생겨요. 최슬리와 함께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임직원들과 별주부정 참여하시는 일반인 부장님들 모두의 열정과 집단 지성에 대한 신뢰 덕택인 것 같아요. 내용도 좋고 정말 그 열정이 느껴집니다. 소 박사님도 다른 방송에 나오실 때보다 별주부전에 하실 때가 제일 업 되시는 것 같아요. 소 박사님 인사이트 정말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댓글로 선정을 해드릴 테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원하는 책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댓글, 제가 댓글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포지션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참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은퇴하신 지 얼마 되셨다고 했는데 은퇴하시기 전까지도 되게 열심히 인정받으면서 잘 하셨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요 아쉬운 거는 이 2차전지 선무당 B 아저씨 말 듣고 그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고 좋은 친구 사귀라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이 방송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보이는데 왜 저런 사람 말을 들을까? 저는 솔직히 그때 당시에도 온갖 이 업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다 저격하면서 그죠? 굉장히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본인 입으로도 과거에 뭐 어땠는지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한 열등감에 이 업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뭐 다 저격을 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거를 참 많은 분들이 그랬었는데 아무튼 좀 안타까웠고요. 그러면서 저는 또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게 김영숙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행운은 재앙이라고. 저는 그 김영숙 교수님의 그 칼럼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행운은 재앙이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보니까 와 정말 그게 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도 혹시라도 이 돈을 만지는 업에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뭐 절에 가시든 아니면 성당을 가시든 종교생활을 웬만하면 하시는 게 저는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도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일주일에 한번 내 영혼을 목욕한다는 마음으로 저는 다녔다고 했잖아요. 믿음 없었어요, 저. 소위 말하는 그 신앙심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사람이 스스로 계속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 가치관이 돈이 되면 좋고 돈이 안 된다 싶으면 막 비난하고 그죠? 내가 저 사람 왜 만나야 되는데 돈이 되고 안 되고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타락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륜스님, 법정스님, 예, 유튜브 영상, 그 스님들 글, 주옥 같은 글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수시로 보고, 네, 책은담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책들, 또 보고, 그리고, 그것도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그런 책 한두 달 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서, 그래도 목사님이 나쁜 얘기 하시는 건 아니니까, 다 우리가 그걸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말씀하시는 거 지키려고 하고, 법륜스님 말씀하시는 거를 생활 속에 지키려고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 우리 업계도 보면,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사실, 예, 조급한 자의 무덤이라고 제가 또 해놨잖아요. 여러 가지 인격과 인내와 이런 게 없으면 굉장히 순식간에 다 일을 잃기가 되게 쉬운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웜의 소통 시간에 그런 말씀들을 괜히 뭐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자꾸 그런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그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이제 손실 14%로 줄었네요. 좋은 주식을 나쁘지 않은 가격에라고 다운표까지 하셔가지고 써 놓으신 게 이게 바로 규율입니다. 규율. 인내, 시간, 하나의 규율인데 이 규율, 원칙, 투자 원칙이 뭐가 돼야 되는가? 어려운 게 아니다는 거죠. 예, 좋은 주식을 나쁘지 않은 가격에. 근데 이 나쁜 가격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도 더 잘 모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왜 애널리스트들이 잘 모른다는 게 저희 다 포함해서 이 미래에 이 기업이 어떤 경쟁 구도가 바뀔지도 모르고, 그죠? 이게 정치경제학적으로도 많이 얽혀 있고, 그리고 대중의 심리, 완전히 종합예술이거든요. 이게 다 얽혀 있다 보니까 이게 나쁜 가격인지 착한 가격인지 그걸 판단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 그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사는 주식은 일단 우량한 기업인지, 그죠? 그리고 대체 불가한 기업인지, 지금 갑을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네, 을로서 뭐 마진 깎아라면 깎아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네, 갑을 관계에서 을의 기업인지 아니면 갑의 위치에 있는지, 을인데도 갑처럼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이 TSMC 같은 기업인 거잖아요. 그죠? 엔비디아 마찬가지고요. 칩 팔아먹어야 되는데 고객한테 오히려 갑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좋은 기업인지를 그렇게 판단하고 나서 내가 사는 주식의 가격이 지금은 착한 가격인지 아니면 너무 비싼 나쁜 가격인지, 이게 아무튼 프린시플, 나의 투자 원칙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이거 다 회복하시고 결국은 내년 연말 되면요. 내년 연말도 아니고 내년 치맥 파티 할 때 되면 플러스 한 30% 아마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들 재우고 오늘은 늦게 듣게 되네요 하셨는데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 재우고 나서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재테크를 하셨다라는 걸 애들이 다 배우고 그게 다 사실 산 교육입니다. 그죠?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셨다라는 게 다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나중에. 채슬리를 만나게 되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출첵이요. 미국에서 갈 수는 있을지. 네. 미국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일단은 출첵은 계속 해보세요. 네. 조소영님이시네요.
네, 혹시 합니까? 그죠? 내년 8월 달에 한국 올 일이 생기셔가지고. 아니면, 제가 그래도 저희 애들 보러, 1년에 2번은 미국 가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해도 되잖아요.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제가 언제 갑니다 해서 한번 날 잡아가지고, 네, 보스턴에서 아니면 LA에서, 네, 해도 되니까. 아까 손여름 씨가, 얼바인이었다, 그죠? 이거 돌아서만 까먹는데, 얼바인을 까먹었네. 전무님 신차 분석 때 피보나치 수열로 38, 50, 62% 분석 많이 해주시는데요. Y축을 로그 스케일로 하시면 로그에서의 38, 50, 62% 값으로 계산되어 엉뚱한 값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Y축이 정수인 차트를, 어떨 때는 Y축이 로그인 차트를 두고 분석하셔서 피보나치 값이 지금 말씀하시는 38, 50% 이런 값들이 다르게 말씀하시게 되네요. 그러네요. 어떨 때는 제가 대부분의 차트는 사실 로그 차트를 띄워놓는데 한 번씩 하다 보면 이게 디폴트 값이 바뀌면서 그냥 일반 차트가 띄워져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분명히 숫자가 한 번씩 이제 바뀌어서 저도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렇네요. 제가 어떨 때는 로그 차트 띄워놓고 어떨 때는 일반 차트 띄워놓고 네, 우리 복리마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일임 시에는 보유 주식을 다 매도 후에 예수금 현금으로 일임해야 하는지 주식 상태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통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반려주식들 내 손으로 못 자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현금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반려주식들 못 자르실 거기 때문에 그냥 주식 들고 오세요 해서 저희가 보면서 뭐 교체 매매 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 가지고 있던 주식 중에 반려주식들 중에 팔았는데 그게 올라가거나 네, 그러면 나중에 정산할 때도 요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거 그대로 뒀으면 얼마 수익이 났을 건데 그래서 내가 돈 못 주겠다 이런 분들도 네, 가끔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알죠. 그 주식이 본전됐을 때 다 파셨을 거라는 거. 네, 오랫동안 삼성전자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내가 그거 들고 있었으면 수익 얼마 났을 건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그렇게 물려 있다가 올라오면 본전이나 5%나 10% 먹고 사실 파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펼쳐진 시장 보면서 내가 들고 있었으면 그거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얼마 수익 났을 거니까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웬만하면 다 매도하고 가져오시는 게 나은데 제가 그 반려주식 넘기라고 하면서 왜 반려주식을 못 자르냐면 팔았는데 올라갈까 봐. 그죠? 그러면 안 그래도 내가 이 주식 사서 마음고생했는데 팔았는데 또 올라가면 2번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걸 혹시라도 배우자분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으면 그러면 또 그걸 왜 팔았냐고 또 나중에 잔소리 들을 거 이런 저런 생각 때문에 못 파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잖아요. 그거 저희한테 하시면 저희가 잘라드립니다. 그리고 팔았는데 올라가면 그냥 저희 욕하시면 된다고. 그때 막 했더니 그걸 다 팔아버려가지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러시라고 제가 얘기도 많이 하는데 나중에 그걸로 또 약간 뭐 정산할 때 그거 갖고 있었더라면 뭐 수익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셔서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현금을 가져오시는 게 좋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식들 내 손으로 못 자르게 했으니까 채슬리가 알아서 해줘 하면 그대로 있는 주식 그대로 넘기셔도 됩니다. 제가 그걸 갖다가 타짜 영화에서
이 고니가 평경장하고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자 이제 누나 돈 5배는 벌었으니까 손가락 자르고 이제 집에 가라고. 그래서 터미널에서 자르고 오겠다고 막 하면서 이걸 갖다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기가 화장실에서 딱 나오다가 니 그거 절대 못 자른다. 냅둬라. 어차피 다른 사람이 알아서 잘라줄 건데. 그런 얘기를 했었죠. 결국은 그런 반려주식들이 나중에 막 더 떨어지거나 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서 잘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신용을 쓰지 않으시면 계속 들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주식도 고생해서 결국은 나중에 본전에서 다 팔게 되는데 그 본전까지 기다리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다른 주식 갈아타서 하는 게 나은지 거기에 대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살 때도 잘못 사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팔고 이거 사는 게 맞는 것 같지 하면 또 똑같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 예,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제대로 된 이 정석적인 플레이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 계속 똑같은 실수 반복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회사 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오셔서 다행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기사 읽어보겠습니다. SK 하이닉 끌어올릴 한 방 더 있다? 사팔 말라. 최태원의 장담. 자, 우리 최태원 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요 사진은 지난 7월 15일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9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회식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입장하고 있는 사진이었네요. 자, 앞으로 과연 자사주를 사겠는가? 25년 8월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화계포럼 기자간담회였고요. 최태원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은 당시 여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고요. 프리덤, 자율성을 줄이면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유인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그의 논리였습니다. 외부 헤지펀드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고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재계의 주장을 최 회장이 대리한 것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6년 8월 19일 최태원 회장이 미등기 회장직을 맡고 있는 하이닉스는 국내 상장사 역사상 최대 규모인 40조 원의 자사주를 앞으로 3개월간 취득해서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했고요. 2027년까지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의 주주환원 비율도 기존 50% 이내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사실상 상단은 없었고요. 얼핏 최 회장의 1년 전 발언과는 상반된 행보로 보이기도 한데 물론 상황이 변했습니다. 1년 새 코스피가 폭등했고 그 중심에 SK 하이닉스가 있었으며 주주환원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파격적인 자사주 소각 규모는 앞으로 국내 여러 상장 대기업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이닉스가 올린 자사주 소각의 전후 속사정을 자세히 뜯어보자. 재밌는 기사네요. 왜 할 수밖에 없었나? 닉스의 결단을 끌어낸 팔할은 실적과 따로 노는 주가에 대한 경영진의 압박감이고요. 매물이 초호황으로 닉스는 올해도 매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잇따라 갈아치우고 있는데 상반기 영업이익만 해도 전자는 146조 원을, 닉스는 9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올해 통으로 보면 한 350조, 그죠? 닉스가 한
한 50조 정도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 13배, 6배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다. 하지만 올 상반기 내내 치솟던 주가는 지난 6월 말부터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주불만이 거세졌는데 미국 등 전 세계 반도체 주가가 동반 하락한 흐름이 있더라도 유독 하이닉스의 낙폭이 더 큰 것도 회사에게는 부담스러운 지점이었고요. 올해 고점 대비 낙폭을 비교하면 미국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25%인데 비해서 전자는 33.9%,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48.6%입니다.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은 전자가 92.6, 닉스가 126.1로 같은 기간 마이크론 수익률 198.3에도 한참 못 미친다. 마이크론이 많이 오르고 좀 덜 빠져서 그런 것 같네 보니까. 자, 291만 9천 원 찍고 지금 150만 원입니다. 전자는 37만 4,500원 찍고 지금 24만 7,500원. 주주들의 눈은 결국 회사의 주주환원 계획에 쏠릴 수밖에 없는데 정권업계 관계자는 실적을 개선하라는 질책이 필요 없을 만큼 최고 실적을 내고 있고 향후 메모리 수요 등 미래 기대치는 이미 상반기 주가 상승기에 다 반영이 된 터라 주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건 주주 환원을 늘려라 밖에 없다고 말했고요. 이렇게 잘 버는데 주주 환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주가에는 악재로 읽힙니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주주 환원에 대해서 반도체 업체들이 바라보는 향후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인식을 가늠하는 척도라면서 소극적 주주 환원은 향후 다운 사이클에 대비한 선제적인 현금 확보를 의미하고 적극적 주주 환원은 이미 변동성 축소로 인한 주가 재평가로 시장에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 끌어올릴 한 방 더 있다. 사팔 말라. 네. 저는 사팔해야 된다는 주장이잖아요. 솔직히. 자, 그러면 왜 그동안에 사팔이 중요했냐면 제가 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분들은 다 파는 걸 잘하신 분들이에요. 자, 왜냐하면 첫 번째는 거의 대부분이 이 사이클 기업이 많다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날 때 결국은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또 나중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싸게 살 기회를 다시 주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주주 환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IMF도 겪고 자본이 많이 이렇게 축적돼 있지 않을 때는 그러면 웬만하면 벌었을 때 나중에 불황이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거 종업원들도 그렇고 주주들도 그렇고 이거 회사에 좀 쟁겨 놓읍시다. 이제 약간 저축의 개념으로 회사가 번 수익을 회사에 남겨놨는데 근데 그게 이 지주사 전환 특별 그 조세 특례를 줘가지고 지주사를 전환해도 세금을 안 내게끔 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IMF 이후에 나온 조치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조치를 오히려 악용을 해서 회사에 쟁겨둔 그 이익이 종업원하고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2세, 3세, 4세, 5세 대대손손 물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 이익을 주주환원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익을 믿고 이익 성장 제대로 봤는데 결국은 그 수익을 향유를 안 하니까 공유를 안 하니까 결국은 주가 올랐을 때 팔고 나오는 사람이 그동안에 위너였어요. 근데 지금처럼 번 돈에 아까 프리 캐시 플로우의 50% 이상을 주주한테 돌려준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이게 부침이 있어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그동안에 40분기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제가 계산해 보면 한 27% 나오거든요. 27% 나오니까 대단한 회사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뭐 벌 때 확 벌 때 있고 또 못 벌 때 있고 해도 번 돈의 50% 이상을 나한테 주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죠? 뭐 샀다 팔았다 할 필요 없이 그냥 가지고 가면 됩니다. 좀 안 좋더라도. 안 좋을 때, 저기는 돈 잘 벌면, 나중에 주주환원에 이익을 많이 줘. 주주한테 배당을 많이 줘. 네, 그 믿음이 있으면 주가가, 불황이 왔을 때 사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나중에 호황이 왔을 때 막대한 돈을 벌었을 때 주주들한테 왕창 주니까. 그래서 불황이 와도 주가가 잘 안 빠지게 돼 있어요. 주주 환원율이 올라가면. 그러면 4848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워런 버핏처럼 사서 그냥 10년 들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기로에 있고요. 딱 요 기사 얘기대로 자 1년 전만 하더라도 뭐 자사주 사가지고 다 소각하라고 하면 앞으로 누가 자사주 사겠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오히려 번 돈의 영업 잉여 현금 흐름에 지금 50% 이상을 50% 이상을 주주한테 주겠다. 그리고 사실상 상단은 없앴잖아요. 그전에는 이내라고 돼 있어서 아무리 많이 줘도 50% 미만. 이거는 빵에서 50이잖아요. 빵에서 50인데 50% 이상이면 50에서 100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변화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팔아야 돼. 하이닉스 주가 1년 안에 마이너스 60% 갈 거니까. 그 영상이 6월 22일 날 뭐 올라온 영상도 있잖아요. 그랬었는데 지금 60% 빠졌잖아요. 결국은 파는 사람이 잘 파는 사람 위너가 되는 건데 그 이유가 이때까지 이 소액주주에 대한 주주 환원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4848을 잘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SK부터 이 변화가 시작되고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이 다 이렇게 주주 환원율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피곤한 4848 이제 안 해도 되게 됩니다. 그날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이제 판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급해져요. 이 정도면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주주 환원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긍정의 신호가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암 잡으려다가 코로나 잡은 mRNA. 진짜 암 잡는다? 자, 환자마다 다른 암세포의 유전자 변이를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항암제를 만드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으로 이름을 알렸던 모더나의 mRNA 기술이 본래 목표였던 암 치료에서 첫 대규모 3상 성과를 내면서다. 모더나와 MSD는 수술을 마친 고위험 피부 흑색종 환자 1137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 시험에서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죠. 그러면서 주가 폭등했었는데 환자들은 모더나의 환자별 맞춤 mRNA 암치료제 인티스메란과 MSD의 면역 항암제 이 키트루다를 함께 투여받거나 키트루다만 투여받았는데 이날 공개한 중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약을 같이 쓴 집단은 재발하지 않고 지낸 기간,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기간이 이 키트루다만 쓴 집단에 비해서 유의하게 길었다고 하네요. 와. 모더나는 이러면 내년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임상 결과가 알려지면 이날 모더나 주가는 177.2% 급등을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또 한 25% 가까이 빠졌어요. mRNA는 세포의 특정 단백질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물질인데 세포의 특정 단백질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물질이란 말이죠. 어떤 유전 정보를 담느냐에 따라서 쓰임이 다르고요. 모더나는 2016년 MSD와
인티스메란 이 개발에 착수를 했고 이듬해 처음 환자에게 투여를 했고요. 2020년 암 치료 연구로 축적한 이 mRNA 기술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보를 담은 백신을 상용화했었고요. 코로나 백신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바이러스 정보를 주어서 면역을 키운 예방약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인티스메라는 암 환자마다 다른 종양 정보를 읽어 별도로 제작하는 치료용 백신인데 종양과 정상세포를 비교해서 암세포 돌연 변이를 찾고 면역 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 항원을 최대 34개 골라서 mRNA에다가 담고요. 몸에 들어간 mRNA는 면역세포, 이 T세포의 이 범인 몽타주처럼 보여주는데 암의 특징을 미리 익힌 이 T세포는 같은 특징을 지닌 암세포를 찾아 공격한다. 그 몽타주를 보고 그렇게 생긴 놈을 계속 체포하는 거네요. 인티스메란에 키트루다를 더한 건 둘의 역할이 달라서인데 키트루다는 암세포가 이 T세포에 보내는 이 억제 신호를 차단해서 공격을 유지하게 하고요. 개인 맞춤형 암 치료가 이 주목받는 이유는 같은 폐암 유방암이라도 암의 유전자 변이가 환자마다 달라서이고요. 지금은 유전자 검사로 같은 변이를 가진 환자들을 그룹으로 나눠 맞는 약을 찾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인티스메라는 환자 한 명의 암에서만 발견되는 변이를 찾아 치료제를 만듭니다. 삼상성과의 가장 큰 의미는 이 환자마다 종양을 분석해서 서로 다른 치료제를 제작하는 방식을 대규모 임상에 적용해 기존 치료제보다 나은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인데 신이철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는 모더나 치료제는 약을 환자마다 따로 만드는 개인화의 끝판왕에 가깝다고 설명했고요. 이대호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암은 환자마다 다른데 이번 백신은 개별 환자 종양을 채취해서 맞춤형 백신을 만들어 임상적 성공을 거뒀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면서 다른 암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이 주식은 확장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데도 쓰일 수 있는가? 다른 암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모더나와 MSD는 폐암, 방광암, 신장암 등에서도 2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이네요. 자, 다만 상용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아직 3상의 구체적인 효과와 전체 생존기간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다가 미국 FDA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FDA가 혁신치료제로 지정해서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효과와 안정성, 환자마다 다르게 만드는 치료제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이러면 2027년 출시가 거론되지만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니고요. 또한 환자마다 따로 분석하고 약도 따로 생산하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요. 의료계는 치료 비용을 50만 달러 이상, 약 7억 원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7억이 들더라도 이게 효과만 있으면 그죠? 세계적으로는 아주 이 혁신적인 그런 약이 되겠네요, 보니까. 이제야 알겠네요. 읽어보니까, 모더나의 시가총액하고 한번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별주보전에서 한번 다뤘던 종목이라서, 그죠? 한 번 더 예전 영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트북을 열며 K전기차가 사는 방법.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에 국내 자동차 업계가 위기를 느끼자 정부가 나섰는데 지난 7월부터 제조사가 국내 산업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해 중국 BYD, 지커 등의 전기차엔
구매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고 그 덕분일까 상반기 1만 대 넘게 팔리며 무섭게 성장하던 BYD는 7월 판매량이 전월 대비해서 38.8%나 줄었고요. 주력 모델인 이 돌핀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국산차를 위한 방어막이 일단 효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시야를 밖으로 돌리면 다른 장면이 펼쳐지는데 올 상반기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BYD는 49만 7천 대를 팔아서 81.4% 급증하며 폭스바겐 테슬라에 이어서 3위가 됐다고요? 와, 이게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37만 대를 판 현대차 그룹은 시장 평균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BYD에다가 3위를 내주고 4위로 밀렸습니다. 지커의 모회사 GD자동차도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판매량과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더 이상 중국 전기차는 내수 시장의 힘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중국 땅을 벗어나 공격적인 해외 진출로 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지난 6월 2016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BYD가 하이브리드 차량 Sea Lion 6 DMI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BYD 이 차 보면 디자인도 물론 이 카피를 워낙 이렇게 중국 차들이 카피를 많이 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디자인도 되게 좋더라고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주전장도 해외인데, 현대차가 지난해 판매한 413만 대 가운데 국내 판매는 71만 대, 17%에 그치고요. 야, 이제는 해외랑 국내랑 거의 8대 2군요. 국내 소비자에게 주는 보조금 같은 단편적 지원으로는 밖에서 싸울 수 있는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은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시간을 버는 수단일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떤 산업이든 정부가 영원히 보조금을 줄 수는 없고요. 시간을 버는 동안 기업이 격차를 만들지 못하면 지원이 끝난 뒤 똑같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더구나 한국 제조업이 싸우는 곳은 애초부터 보호막을 칠 수 없는 해외 시장이고요. 우리의 주력 제조업 상당수는 중국과 경쟁해 왔고 석유화학, 철강, 조선, 배터리 등에서 중국의 압도적 가격 경쟁력과 생산 능력에 밀렸습니다. 수출 2위 품목인 자동차에서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한 단계 높은 기술과 품질, 생산성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고요. 판매 보조보다는 기업의 연구개발, 기술 투자에 대해 지원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부터입니다. 그리스의 신화의 거인 안타이오스는 발이 땅에 닿아 있기만 하면 대지의 여신에게 힘을 받아 무적이었는데 하지만 헤라클레스가 공중으로 들어 올리자 힘을 잃고 패배했습니다. 국산차가 더 많이 팔리는 정책보다는 국산차가 더 좋은 차가 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국 땅에서 발을 떼도 싸울 수가 있다. 자, 또 그 다음 칼럼 보겠습니다. 심재원의 마켓 나와 오디세이가 깨운 오래된 질문들. 오디세이 열풍이 대단하다. 열기가 스크린 밖으로 번졌다. 그리스 로마 신화 검색량이 급증했고 오디오북 서비스에서 오디세이아를 서재에 담는 이용자가 크게 늘었으며 관련 서적 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몇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3000년 전 고전이 MZ세대 사이에서 역주행 흥행을 일으키는 모습에서 스토리텔링의 힘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이 열풍에는 법이라는 또 다른 맥락이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전의 장기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고착화로 공급이 끊기고 거래 상대가 바뀌는 일이 잦아지면서 오디세이는 뜻밖의 참곳으로 얽히는데 누가 약속할 권한이 있는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언제 관계를 끝낼 것인가? 시인인 호메로스가 지금 법률 시장이 던지는 질문을
먼저 던졌다. 오디세우스만이 당길 수 있는 활을 쏘아 정당한 주권자임을 증명하도록 한 설정은 권한 없는 자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리스크를 막고 정당한 권한을 입증한 자만이 법적 효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오늘날의 대표권 및 대리권 검증 체계 Signatory Authority를 떠올리게 한다. 배 전체를 삼키는 소용돌이 카리브디스를 피해서 선원 6명의 희생이 확정된 괴물 스킬라 쪽 항로를 선택해 전멸을 피하는 장면도 마찬가지다. 모든 위험을 제로로 만들 수 없을 때 손해배상의 상한을 정하고 캡을 정하고 간접적 결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배제해서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책임 제한 조항의 원형이 여기 있는데 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무한 책임을 차단하고 위험을 통제 가능한 범위로 묶어두는 발상입니다. 헬리오스의 소를 건드리지 말라는 이 명확한 금지에도 굶주린 선원들이 소를 잡아먹었다가 배가 난파되고 저는 목숨을 잃는 장면은 절대 금지 조항을 어겼을 때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그리고 계약 체결 이후의 이행 관리가 왜 필수적인지를 일깨운다. 낮에 짠 수의를 밤마다 몰래 풀며 구원자들과의 재혼을 끝없이 미루는 이 페넬로페의 지연술은 계약 만료일과 자동갱신 조항, 종료 통지 기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오늘날의 계약 생애 주기 관리, Contract Life Cycle Management, CLM과 닮았다. 서양 문학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자양분을 얻어왔듯 영미법의 계약 관행도 신화적 스토리텔링과 무관하지 않다. 권한과 책임과 금기와 이별을 묻던 이 3000년 묵은 질문은 여전히 오늘의 계약서 위에서 답을 기다린다. 인간도 신들도 답하지 못한 질문을 이야기는 여태 붙들고 있다. 네. 심재훈 카이스트 겸직 교수시면서 외국 변호사시고. 자, 미국 나라비 40조 달러가 넘어서 바이백 효과 불투명. 미국이 국제 바이백 규모를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자산시장 전방에 훈풍이 불었죠. 바이백은 시중에 풀린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조치인데 덕분에 그간 치솟았던 장기금리가 진정되면서 주식과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도 반짝 어제는 되살아났었죠.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5.89%나 올랐고요. 장 초반 매수세가 몰리며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한 2% 정도 올랐고요. 간밤 뉴욕 증시도 그저께는 올랐다가 어제는 빠졌습니다. 다시.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돌려놓은 것은 스캇 베센트 장관의 국제 바이백 확대 방침이었는데 베센트 장관이 미국제 바이백 규모를 2배 늘리겠다고 밝히고 실제 장중에 연 5.34% 육박하며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던 이 30년물 국채 금리도 5.2 안팎으로 떨어졌었죠. 그랬다가 어제는요. 어젯밤에 금리가 10년물이 다시 4.706이 됐고요. 30년물이 5.2530이 됐습니다. 어젯밤에. 그저께가 5.34까지 올랐었군요. 자, 바이백은 주식 같은 위험자산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을 높이는 효과를 내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반응은 증시보다 더 뜨거웠고요. 코인마켓캡이 집계한 비트코인은 7.12% 오르면서 개당 69,288달러 선까지 치솟았고 이더리움도 17%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가상자산 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내려가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 지금도 3% 오르면서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도 일주일 사이에 16.4%나 올랐네요. 글로벌은 8% 정도 올랐고 그러면서 1억 37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번 최저가 보니까 8,800만 원이었네요. 8,834만 2천 원. 비트코인은 3일 연속 양봉이 나고 있네요. 금값도 강세를 보였는데 미 동부 시간 19일 오후 8시 기준으로 금 선물 가격이 전날보다 3.43 올랐고요.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인 만큼 국채금리가 하락할수록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집니다. 은과 플래티넘 가격도 각각 3에서 4% 안팎 상승을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뛰었고요. 국제 원자재 대부분이 달러로 거래되는 만큼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빚달러권 투자자의 구매 부담이 줄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대두와 밀, 옥수수 등 주요 농산물 가격도 1%대 상승을 나타냈었습니다. 자, 문제는 미국 재정 상황 악화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 미국의 지금 국가 부채는 18일 기준 사상 처음 40조 달러를 넘어서 지금 40조 470억 달러, 약 5경 한 6천조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1년간 약 3조 달러 늘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빠른 증가 속도입니다. 시장이 더 주목하는 이 대중 보유 부채, 민간과 외국인 등 외부의 진빚은 32조 2660억 달러로 미국 GDP와 비슷한 규모이고요. 마크 골드와인 책임 연방예산위원회 선임 정책국장은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다가 거대한 엔진 점검, 경고 등이 번쩍이는 것과 같다면서 상당히 통제불능이라는 신호로 문제는 규모뿐 아니라 이 수준에 도달한 속도라고 밝혔습니다. 부채와 금리가 서로를 밀어올리는 이른바 둠 루프, 악순환, 둠 루프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페드의 금리 경로도 안심할 수가 없고요. 이날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에는 몇몇 위원이 금리 인상을 선호했고 다수 매니는 인플레이션이 더 끈질기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는 의사록에서 사용하는 다수란 표현이 전체 정책위원 19명 가운데 거의 절반을 뜻한다고 설명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금리 인상에 대한 폭넓은 지지가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금리가 다시 어젯밤에 살짝 반등이 들어와도 코인이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은 위험자산으로의 가는 지금 흐름이 오히려 꺾이지 않고 있다. 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업황에 대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빠졌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신고가를 내놓고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주주 환원의 힘, 삼전 닉스 강세에 코스피 상승 전환하고 오늘 다행히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소비 둔화 우려 등 이 대악재도 전자닉스가 주주환원 기대를 바탕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아침에는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근데 코스닥은 이 금리 부담에 이 바이오 이런 부분이 금리가 올라가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가 전장보다 1.35% 내린 6,759.95로 출발을 했고 장중한테 6,742까지 밀렸지만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하이닉스의 40조 원 자사주 매입 소각을 위탁 중개하게 된 SK증권도 6%대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전날 뉴욕 증시는 미국 국제금리 재상승과 월마트 실적 부진에 따른 소비 둔화 우려로 일제히 하락을 했죠. 다우 30이 마이너스 1.32, S&P 500이 마이너스 0.87, 나스닥이 마이너스 1% 떨어졌습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 확대 방침을 밝힌 뒤 한때 진정이 됐는데 시장금리는 하루 만에 다시 상승을 했고요. 글로벌 채권 시장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OBP 오른 연 4.7를 기록했습니다. 월마트의 2분기 미국 기존 점포 매출 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둔화한 가운데 10월 인도분 이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2.36% 오르면서 배럴당 93.78달러로 상승을 했고요. 다만 미국 증시에서도 마이크론은 한 4%, 샌디스카가 2%, 하이닉스 ADR이 4.4% 오르는 등 반도체주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반도체 대형주 강세의 핵심 배경으로는 대규모 주주 환원 기대가 꼽혔고요.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닉스가 40조 원대 주주 환원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전자도 100조 원대 특별 배당에 나설 수 있다는 이 기대가 커지면서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출 호조도 반도체주 상승에 힘을 보탰는데 20일까지 나온 한국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했고요. 반도체 수출은 199% 급증을 했습니다. 앞서 1일에서 10일 반도체 수출액이 1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5% 증가했던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오히려 한층 더 가팔라진 겁니다. 155에서 199가 됐으니까. 이에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지수는 전장보다 2% 오른 11만 2,562를 기록했고 보험은 4.5%, 통신은 1.57 상승했고요. 반면에 의료정밀기기는 5.3, 건설은 5.3, 금속은 4.1, 기계장비는 3.89, IT 서비스랑 운송장비 부품은 3%대 하락을 하면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더 컸는데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2% 수준인 824.05로 출발한 뒤에 이 낙폭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했고요. 한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돼서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김기백 신한증권 연구원은 금리 상승 우려가 되살아나면서 할인율 부담이 커졌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됐다고 설명을 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실적 기대가 있는 일부 K뷰티 종목에서만 순환매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한 2,300억 그리고 기관이 2,000억. 한번 볼까요? 네. 외국인이 지금 3시까지는 선물을 계속 사고 있는데 3시 넘어서는 기관하고 외국인의 선물 동량이 거꾸로 바뀌는 경우도 많으니까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딱 800에서 왔다 갔다 그러고 있네요 보니까. 외국인은 코스닥이 지난 4월 27일 1229.42로 전고점을 기록한 뒤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5월에서 7월 총 4조 5천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현재까지 2조 2천억을 순매도하고 있네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3,044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전기전장 업종에서는 5,275억 원을
순매수하며 반도체 대형주의 매수세를 집중했습니다. 시장 불안 심리도 높아졌는데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이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 V코스피는 전장보다 2.24% 오른 58.54를 나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월요일 광복절 대체 공휴일 때문에 월요일 없이 시작해서 화수목금 하다 보니까 이번 주는 왠지 좀 금요일이 빨리 온 느낌인데 좀 지루하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장이다 보니까 주말이 온 게 오히려 더 꿀맛 같은 주말이 될 것 같고요. 내일 별주부전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별주부전에서 나왔던 종목들이 모더나를 비롯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요 2달 동안 공부를 잘 해놓으면 올해 하반기에 좀 찬바람이 불면서 시작되는 이 종목장에 이번에 좀 손실이 났다든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마이너스가 나 있는 최근에 들어오셨던 고객분들 계좌 손실을 한 방에 다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이제 곧 도래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지루한 장에 열심히 공부를 해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별주부전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